소녀는 경호원들이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재벌 회장에게 차에 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기업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저녁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회의를 막 마치고 나온 유력한 기업가 박진혁 회장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는 옵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당혹스러울 만큼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장님 차가 폭발할 거라고 했어요. 소녀가 또렷한 한국어로 속삭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소녀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뒤편에서는 4명의 개인 경호원들이 긴장이 풀어진 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소름이 돋을 만큼 확신에 차서 재차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박 회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시동을 걸면 차가 폭발할 거라고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사업상 기초 중국어를 알았지만 낯선 소녀가 자신이 겨우 알아들을 법한 대화를 이해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과 존중이 뒤섞인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는 어떻게 아니? 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소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빨리 말했지만 알아들었어요. 폭발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나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서 아무도 자기들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박 회장은 슬쩍 경호원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문을 주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신에 익숙한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 저 소녀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가 망설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네. 소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마주봤습니다. 저체 타지 마세요. 주변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년간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경고는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확고한 목소리로 신뢰하는 비서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강 팀장만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비서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 새어나갔다는 것을 아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소녀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도 아주 위험해. 그들이 누군가 알아챘다는 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소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죽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꼭 말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어떤 재무고문의 조언보다도 더 깊게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 사업, 그리고 비싼 양복의 무게가 한 아이의 순수한 용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서가 박 회장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남자인 강 팀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강 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확인해. 하지만 일상적인 점검처럼 보이게.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며 짧은 말을 주고받았고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소녀가 그의 재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실을 지배하고 무자비한 협상에서 경쟁자들을 굴복시키는데 익숙했던 그 남자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경호원 중 한 명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빨리 출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오래 머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재킷을 놓지 않는 소녀와 그를 재촉하는 경호원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팀장이 차 쪽에서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다급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박 회장은 목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원들이 갑자기 강 팀장 쪽으로 돌아섰고 소녀는 절박하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신청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호원들이 시야를 가로막으려는 듯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언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마치 다음 움직임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납니다. 불편한 진실의 메아리 속에서 자신의 경호팀 내부 누군가가 그의 죽음을 원했고 유일하게 그에게 경고해준 사람은 한 소녀였습니다. 박 회장은 차로 접근하는 경호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침착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붙잡고 떨고 있었지만 눈에는 처음 경고했을 때와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접근하지 마십시오. 엔진의 장치가 있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경호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그중 한 명이 애써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회장님. 저희가 전부 점검했습니다. 박 회장은 수년 동안 쓰지 않았던 냉혹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강 팀장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지 설명해 보시지.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순간 박 회장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호원들이 그의 종말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재킷 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의 연극은 여기서 끝이야. 주변에서 빌딩 보안팀이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통제력을 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억눌린 분노로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계산됐는데. 소녀는 망설임 없이 큰 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상관없대요. 조만간 누군가 회장님을 잡을 거래요. 박 회장은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녀는 배신 속에서 그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 그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다. 몇 초 만에 내부 보안 요원들이 도착해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격투와 여러 언어가 뒤섞인 욕설, 증오에 찬 눈빛이 오갔지만 마침내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현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깊은 진지함으로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네가 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소녀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중대함을 깨달은 듯 수줍음이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나쁜 일을 보고 침묵하는 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아첨꾼들, 이익에 눈먼 고문들, 그의 재산을 노리는 동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가도 바라지 않는 한 소녀가 그에게 진실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명한 할머니시구나.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다른 차가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박 회장은 잠시 시간을 내어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단순히 그의 하루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터 너는 혼자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 교육,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아는 것을 절대 침묵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보장하마. 소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안도감으로 눈이 빛났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 올라탔지만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역경 앞에서 바위처럼 굳건했던 소녀.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부회사 인맥, 그 모든 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그는 지금껏 받았던 그 어떤 교훈보다도 강력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나이나 권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모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는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한 소녀만큼이나 작은 존재의 개입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그에게 부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충성심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동에 휩싸인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리라. 때때로 그들은 우리 어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가르침의 메아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소녀가 할머니에게 돌아가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온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할지, 진실이 어디에서 올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을 존중하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것은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녀는 서울 도심의 젖은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지우였고 할머니 메이린과 함께 서울 한 동네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격동의 중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고 유산으로 가져온 기억과 언어를 이제 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오르면서 지우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메이린 할머니가 돌아섰고 단 한 번의 눈길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한국어와 중국어 만다린을 섞어가며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 노부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메이린 할머니는 손녀의 검고 곧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구나, 나의 작은 황금용. 할머니가 조상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조심해야 한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적들을 두고 있지. 그리고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은 게야. 도시 반대편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서 재벌 총수 박진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보안팀을 모두 해고하고 새 업체를 고용했으며 경찰청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신한 4명의 경호원은 체포되었지만 신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이 두려움에 찬 속삭임으로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테오 컨소시엄. 박 회장도 이 조직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협조를 거부하는 기업가들을 제거하는 데 특화된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그는 그것이 재계의 신참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불빛만이 동반자가 되어주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팀장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언가 알아냈습니다. 채 있던 폭탄, 즉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댁에 도착하신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된 일종의 지연 폭파 장치였습니다. 가족분들까지 노린 겁니다. 박 회장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 민서와 20대 자녀 민준, 지혜는 마침 그 주에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집에 있었다면? 만약 그 소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마테오면 일어날 뻔했던 일의 규모가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강 팀장,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녀를 찾아야겠네. 그 아이와 가족을 보호해야 해.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망친 게 그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는 말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컨소시엄 같은 조직이 목격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작은 벽장 안에 숨으라고 하고는 문을 열러 갔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이었고 박 회장의 개인 변호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세련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우와 할머니는 당장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메이린 할머니는 이미 더 큰 위험을 겪어본 사람의 평온함으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번 도망쳤소.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요. 여긴 우리 집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지우는 할머니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과거의 그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혁 회장이 직접 그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보안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운명이 그의 길에 데려다 놓은 이 경이로운 소녀와 할머니의 눈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메일인 어르신, 그가 정중하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동양식 예법에 따른 그 몸짓은 노부인을 놀라게 했고 분명 감동시킨 듯했습니다. 손녀따님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온 가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값을 매길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부디 제가 두 분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메일인 할머니는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 정부에서 통역사로 일했고 6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손녀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우는 우연히 중국어를 아는 소녀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도 놓칠 수 있는 뉘앙스와 사투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언어 영재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해 필요한 모든 보안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아파트형 주택, 빌라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메일인 할머니는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메일인 할머니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그 중국어를 하던 남자들, 그들이 사용하던 방언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광저우의 특정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집단만이 사용하는 방언이었죠. 저는 정확히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압니다.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굽니까? 3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메일인 할머니가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남동생입니다. 그 고백은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강 팀장, 김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모두가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음모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일인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드러내며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첸웨이는 중국에서 젊은 시절부터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어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도망쳤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첸웨이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성공하여 국제 암흑가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게야. 주름진 뺨으로 눈물 한 줄기가 외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내 손녀를 이용하다니. 이건 그놈 수법이 분명해. 그는 언제나 치밀했지. 다른 이들이 체커를 둘 때 그는 늘 체스를 뒀어. 박 회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주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첸웨이가 자신의 누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즉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나는 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게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암살 시도는 부차적인 것이었고 진짜 목적은 메일인과 지우를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첸웨이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우의 용기를 그리고 지우가 경호원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혁 회장이 아이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한 인물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싸울 겁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와 맞설 겁니다. 그리고 메일인 어르신, 당신의 남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부인은 한동안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은 지금 어떤 일에 끼어드는 건지 모르십니다. 제 동생은 모든 대륙에 연줄이 있고 무한한 자원과 비상한 머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맹렬한 사랑이 담긴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은 자기 손녀를 끌어들이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제 저도 싸울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복잡한 작전이 수립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부와 정보기관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심지어 해외 기관들까지 개입했습니다. 서울의 원룸은 밤사이에 비워졌고 지우와 메일인 할머니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첸웨이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어로 쓰인 메시지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매일 아침 읽는 신문, 안전가옥의 욕실 거울, 심지어 지우의 책가방 속 쪽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다. 피는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다. 지우는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이제 박 회장이 붙여준 개인 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 심화, 수학, 그리고 무술까지 배웠습니다. 무술은 할머니의 고집이었습니다. 정신은 날카로워야 하지만 육체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메일인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함께 태극권을 수련하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CCTV, 무장경호원, 최첨단 감지 시스템.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협을 진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근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첸웨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체포된 경호원 중 한 명이 몇 주간의 신문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마카오에서 더 컨소시엄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첸웨이가 조직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박 회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카오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빚을 진 사업가들, 설득할 수 있는 관리들. 하지만 그가 메일인 할머니에게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박 회장님. 만약 누군가 내 동생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합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반세기 전에 시작된 순환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너무 위험하다고, 메일인 할머니는 연로하시다고, 당국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에게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동생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보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테이프, 모든 것이 취리히의 한 금고에 보관된 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소.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왔지. 하지만 내 손녀가 엮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게 모든 것을 바꾸었소.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메일인 할머니가 마카오로 가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보안팀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지우는 한국에 남아 강 팀장과 특수팀의 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지우는 박 회장의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자신을 구했던 그날과 똑같은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야 해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작은 할아버지, 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날 제가 더 들은 게 있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확신이 안 서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쓰는 암호가 있어요. 특정 방언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이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 회장은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우는 자신이 비범하게 용감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메일인 할머니였습니다. 가게 합시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첸웨이는 자신의 탐욕과 사악함이 무슨 짓을 했든지 봐야 합니다.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카 손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카오로 가는 길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보안 조치 속에서 박 회장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비행 중에 메일인 할머니는 남동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총명했는지, 과학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운명이었는지, 가난과 절망이 어떻게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 그녀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가 가족 대신 권력을 택했는지, 지우는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감정까지 흡수하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와 정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가족의 비극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오에서 그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카지노와 화려함에서 떨어진 조용한 호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여 컨소시엄의 회의는 언덕 위의 사유지 빌라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초대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일인 할머니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방언으로 된 단 한 문장, 황금용이 둥지로 돌아온다.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첸웨이는 만나기로 동의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기 없이, 녹음 장치 없이 혼자 와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메일인 할머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가 날 해치진 않을 게야. 그녀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잔인해졌어도 난 여전히 그의 누나니까. 우리 문화에서 그건 의미가 있어.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를 혼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남의 날 아침 모두가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메일인 할머니를 태울 채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작은 체구 덕분에 뒷좌석 아래 수납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을 수 있었고 가장 노련한 경호원들조차 눈치채지 못한 은신처였습니다. 첸웨이가 기다리고 있는 빌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전통 중국 건축과 현대적인 사치가 어우러진 모습,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지만 경계심 가득한 경호원들. 메이린 할머니는 찻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남동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첸웨이는 70 노인이었지만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누나를 보았을 때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무자비한 범죄자는 사라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가 키웠던 소년만이 남았습니다. 메이린, 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일 수도 있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었군, 너는 살아있었구나.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 죽음을 애도했다, 첸웨이.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괴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어지는 대화는 긴장감이 넘치고 역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첸웨이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고 생존에 대해, 권력에 대해,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메이린 할머니는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왜 왔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끝내기 위해서,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속죄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첸웨이가 웃었습니다. 유머라고는 없는 소리였습니다. 속죄? 내가 아시아 암흑가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속죄가 필요하지? 바로 그때 지우가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신처에서 나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총을 겨눴지만 첸웨이가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녀에게서 익숙한 모습, 젊은 시절 누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영재로군. 그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희귀한 표본을 연구하듯 지우를 뜯어보았습니다. 내 계획을 망친 아이. 지우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곁으로 걸어가 작은 손으로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우 메이린입니다. 그녀가 좀처럼 쓰지 않는 플레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조카 손녀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 아직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뒤이은 침묵은 깊었습니다. 첸웨이는 소녀를 그리고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동안 그 강력한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는 듯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네어 컨소시엄은 나만의 조직이 아니야. 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 있어. 만약 내가 빠져나가려 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해체하려 한다면 그는 암묵적인 위협을 굳이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혁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우가 몰래 가지고 있던 장치를 통해 경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경호원이 아니라 변호사들과 인터폴 요원들이었습니다. 첸웨이 씨, 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는 대가로 면책 보호,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첸웨이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확률을 계산하고 위험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지우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어린 눈 속에서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 즉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요청을 하는 건지 몰라. 그가 말했지만 그의 저항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네오 컨소시엄의 다른 지도자들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 모두를 쫓을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잡으면 됩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직 전체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범죄와 폭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은 복잡하고 긴박했습니다. 첸웨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양아들처럼 여기던 몇몇 부하들의 안전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의 암살을 지시했던 그 남자는 국가의 증인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첸웨이가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암흑계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더 컨소시엄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쫓기 위해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전 세계에서 체포가 이루어지는 다음 몇 달 동안
지우는 특별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스승이 생겼습니다. 바로 작은할아버지 첸웨이였습니다. 보호 구금 상태에서 그는 그녀에게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전략, 비판적 사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지능을 낭비했다. 어느 날 그가 중국 장기를 두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나 교수가 될 수도 있었어. 무엇이든. 하지만 나는 쉬운 길, 빠른 권력의 길을 택했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작은 용아. 메이린과 첸웨이 남매의 관계는 서서히 재건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화해를 할 만큼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 더 단순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모국어 방언으로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변해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던 기업가는 더 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재단의 공식 1호 장학생이었습니다. 주차장 사건 1년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로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8살이 된 그녀는 연설에서 참석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킨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 말해야 한다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요. 우리가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남동생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있던 메이린 할머니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죄 제국을 지휘했던 첸웨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야망과 편집증 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죄를 느꼈습니다. 이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자선사업가가 된 박진혁 회장은 무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안전했고 아들 민준과 딸 지혜는 지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민서는 재단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여 컨소시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직이 전 세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노예 노동 상태로 붙잡고 그들의 언어 능력 때문에 통역사나 스파이로 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첸웨이의 협력으로 그들은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지우는 이 아이들의 재활 과정에 개인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종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다수는 전 세계의 가정에 입양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척들과 재회했습니다. 박 회장이 설립한 어학원은 메이린 할머니가 명예원장을, 첸웨이가 익명의 고문을 맡으면서 우수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배경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윤리,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몇 년 후 지우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한 기자가 그녀에게 주차장에서의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위험, 음모,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제 작은 할아버지가 속죄를 찾았는지, 어떻게 박 회장님이 돈 너머의 목적을 찾았는지, 어떻게 제 할머니가 마침내 삶의 고통스러운 한 장을 닫을 수 있었는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몇 년 전 한 재벌 총수를 멈춰 세웠던 그 단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한 소녀가 부자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선포되더라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는 전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첸웨이는 그 사건들로부터 5년 후 그가 다시 찾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는 누나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모국어 방언이었습니다. 황금용이 자유롭게 나는구나. 메이린 할머니는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선택에 갇혀있던 그녀의 동생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가 갱생하도록 도왔던 전직 범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정보 덕분에 구출된 아이들이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이려 했던 남자 박진혁 회장이 추도사를 낭독하며 용서와 속죄 그리고 진실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지우는 재단 일을 계속하면서 국제관계학과 언어학을 공부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12개 국어를 마스터했고 대화 속의 뉘앙스와 암호를 감지하는 독특한 능력 때문에 종종 정보기관에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매일인 할머니는 손녀가 우등으로 졸업하고 자원봉사 중에 만난 젊은 의사와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90번째 생신날 3대에 걸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올 때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과거는 어떻게든 우리를 따라잡지. 차이점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두려움으로 혹은 용기로, 증오로 혹은 사랑으로, 침묵으로 혹은 진실로. 박진혁 회장은 자선 사업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암살 시도는 결국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의 재단은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교육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사무실에는 몇 년 전 지우가 했던 말이 적힌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을 발견했던 충직한 보안 요원강 팀장은 재단의 보안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입 요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세심한 관찰과 직감을 믿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훈련받은 경호원 4명이 숨기려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그 출처가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지우와 박 회장의 이야기는 국제보안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연구되었고 기업 윤리 과정에서 분석되었으며 시민 용기에 대한 간견에서 사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피와 환경을 초월하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힘과 그것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20년이 지난 후 지우는 이제 캐벌칸티린 재단 박 회장의 원래 성을 유지하여 국제적으로 명명의 원장으로서 같은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교육센터로 탈바꿈했고 그녀는 언어 및 문화 연구를 전담하는 새로운 별관을 개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박 회장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나나? 그가 몇 년 전 그녀가 자신을 멈춰 세웠던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곳인걸요. 두 사람이 함께 개관 테이프를 자를 때 한 작은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재단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한자를 연습한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진이 안마. 지우 원장님, 소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원장님은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이 지우는 박 회장이 몇 년 전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많은 언어를 이해한단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는 진실과 용기의 언어야. 그리고 얘야, 그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단다. 소녀는 미소를 짓고 교실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지우와 박 회장은 잠시 그곳에 더 서서 한때 암살 시도의 무대였던 복도를 이제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된 폭력의 장소는 배움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있잖아. 박 회장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가끔 그날 자네가 거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었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운명이 우리 길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은 그 순간들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날 밤 집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살 쌍둥이 아들 준서와 딸 해우는 그녀가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아주 많이, 지우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늘 생각이 깊은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신중하게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하셨어.
아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셨지. 그게 할아버지가 저지른 나쁜 일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지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아이들을 재우러 가던 지우는 가족 사진이 있는 방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위엄과 지혜가 영원히 남은 메일인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찾은 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 된 박 회장과 그의 가족들, 자신에게 삼촌 같았던 강 팀장, 그리고 중앙에는 그녀가 더 컨소시엄을 상대로 증언하던 법정에서의 그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작은 모습이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지우 원장 방금 정보를 받았네. 대여 컨소시엄의 또 다른 지부를 아프리카에서 발견했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 지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칸스어 통역사가 필요하겠네요. 그 모든 세월이 흘렀음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재조직했지만 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무리 작은 승리일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출된 아이 1명, 밝혀진 진실 하나, 영감을 받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는 물결을 만든다는 것을 먼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졸업장과 상장들을 보관해둔 책장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다린으로 손수 써주신 작은 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황금용이 나는 이유는 날개를 펼칠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우는 미소를 짓고 열쇠를 챙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도전이든 맞서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먼 옛날 주차장에서 용기 있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변화의 교향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의 파괴적인 야망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곳이 될 때까지 지우와 박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유산이 되었습니다. 재단 학교에서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진실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전직 범죄자들은 봉사를 통해 속죄를 찾았습니다.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듣고 알아차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깨닫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아이는 경호원들이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낯선 사람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로 선택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때때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저 그 차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할 만큼 용기 있는 누군가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